안녕하십니까, 정원교입니다. 지난번엔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낙제를 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잘 봐주셔가지고 억지로 이제 뭐 가진급 비슷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 11월에 우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정범모 교수가 한국 최초로 개발했다는 적성검사를 했다. 우리는 적성은 제쳐놓고 지능지수에 더 관심이 많았다. 말이 적성검사일 뿐이지 어떤 직업이 취향에 더 맞고 타고난 재주에 부합하느냐 하는 적성보다는 타고난 머리가 좋은지 시원찮은지 알려주는 IQ 지수에 더 관심이 많았다. 사람마다 더 저잘난 맛에 살다 보니 정작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던가. 저희가 이제 적성검사를 한국 최초로 사범대학교 정범모 교수가 한 그 검사를 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적성 따져가며 대학 갈 그런 시대도 아니었다. 당장 취직이 잘 되는 대학과 과를 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하지만 노래하며 사는 게 좋아서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타고난 두뇌와 학교 성적이 뛰어나 서울대학교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법대를 갔다가 기어코 꿈을 못 버리고 다시 가수로 일생을 마친 사람도 있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성적이 아까워 그 성적에 맞는 대학을 갔다고 하는 게 맞겠다. 가수 최희준이 그랬다. 인생은 나그네길 모이 인생은 나그네길, 이거 부른 최희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서울 법대를 나왔습니다. 이렇듯 하고 싶은 것을 할 만큼, 그것도 취미로 하는 잠깐의 일이 아니고 일생을 던져 산다는 것은 용기를 넘어 사치였다. 검사를 하는 날도 영락없이 지각한 나는 첫 수업은 빼먹을 생각으로 철봉에 매달려 있었다. 검사를 하는 날인 줄도 까맣게 잊었다. 창밖을 내다보던 담임이 한가하게 철봉에 매달려 노는 나를 보고 너 검사료 냈지? 했다. 나는 아차 하고 뛰어들어가 10장 가까이 되는 사절지 큼지막한 검사지를 받았다. 남들보다 20분은 좋게 늦었다. 요령도 읽고 연습 문제도 풀고 본 문제도 풀었다. 시간은 모자라지 않았다. 검사를 마친 며칠 후 종례 시간에 담임이 나를 교무실로 호출했다. 교무실에 불려간 건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이것이 두 번째였다. 2학년 때 이제 낙제를 할 뻔해서 한번 교무실에 불려갔고 간신히 이제 올라가서 1년 후 3학년 때 또 한 번 또 불려갔습니다. 진한 함경도 사투리를 여과 없이 쓰는 담임 한 선생은 영어를 가르쳤는데 예의 칼칼하고 높은 목소리로 대뜸 넌 할 게 없어서 적성검사를 컨닝하니? 했다. 선생들이 모두 우리 쪽을 쳐다봤다. 한 석 달 있으면 졸업하고 대학생이든 뭐든 될 터인데 아무리 순진하다고는 해도 담임이 소리 지른다고 떨 시기는 지났다. 나는 검사 당일 지각했던 이야기를 했고 무안했던 담임은 가봐 했다. 내 IQ 지수는 138이었다. 적성은 교사직이 가장 낮은 65였고 나머지 직구는 모두 85점 이상 상위 그룹이었다. 뭘 해도 직장에서 쫓겨날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의 그런 것이 있다는 뜻이다. 제가 이제 그 적성검사를 했는데 그때 그 IQ가 138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이 저를 이제 이놈이 그 돌반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를 다 그 교무실로 불러서 넌 뭐 할 게 없어서 컨닝을 했냐? 적성검사를 이제 그랬던 거죠. 제가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제 그 중앙고등학교 그 3학년 중에서 아마 제일 높은 점수가 나왔었나 봐요. 어느 학교나 고3들은 마지막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느 대학의 어떤 과를 응시할지를 정하는 모의고사를 보았는데 담임은 서울물리대 영문과를 가라고 했다. 선생들은 학생들의 취향이나 희망과는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더 서울대학에 넣고 싶어 했다. 그날 학교를 끝내고 나는 중앙청의 문교부 기자실로 큰형을 찾아갔다.
그때 이제 제 큰형님이 그 한국일보 아주 그 난다긴다 하는 신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중동에 눌려서 좀 그렇지만 그 출입 기자였었습니다. 문교부. 집에서 이야기해도 될 걸 희소식 아닌 희소식을 핑계 삼아 용돈을 좀 뜯어내고 싶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는 짓이었는데 성공했다. 눈치 빠른 형은 뭉텅, 정말 뭉텅 선심을 썼다. 뭐 뭉텅 이렇게 저한테 이제 선심을 썼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한 3, 4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이런 지하에 영어 선생 하려고 영문과 가니 고대상대 간다고 그래 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자실 여직원이 한국일보 어쩌고 하는 순간 나를 기자실 안으로 잡아 끌었고 자연스레 테이블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포카 판돈에 내 눈이 동그래졌기 때문이다. 이날 나는 꽤 괜찮아 보이는 젊은 여자 하나가 기자실 밖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 가볍게 발걸음을 돌아서 가는 내 뒤에서 내 큰형이 그 옆비서에게 갔니? 하고 여직원에게 묻는 형의 소리가 들렸다. 그때 저는 이제 뭐 한 지금 돈으로 치면 글쎄요, 한 2, 30만 원 이제 용돈을 챙겼습니다. 그 기자들끼리 하는 그 포카판을 제가 이제 눈으로 봤으니까 안 줄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이제 나오는데 아주 예쁜 젊은 여자가 기자실 밖에 서 있었어요. 제 큰형을 찾아왔던 여자인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른 형도 내가 3학년 진급할 때 낙제할 뻔했다는 것, 그리고 2학년부터 돌반에 속해 있다는 것은 까맣게 몰랐다. 3년 아래 내 동생 충견은 여전히 공부가 쨍쨍했다.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아버지가 생전 우리에게 공부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정말 불가사의였다. 어쨌거나 우리 부모는 자식들 성적표를 대신 받으러 학교에 간다든지 낙제를 해서 학비를 2번이나 거푸 낸다든지 하는 불상사는 겪지 않았다.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뭐 낙제를 했거나 뭐 옛날에는 성적이 나쁘면 야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 어머니 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이제 성적표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불상사는 지 부모님들은 겪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말을 했고, 막내 충견은 내 뒤를 착실히 따랐다. 같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같은 대학에서 같은 과학까지 너무 착실히 따르는 바람에 안 따라 해도 좋을 대학 입시, 재수까지 뒤를 따랐다. 충견은 고대 교내 신문인 고대 신문사도 내 후배다. 해가 바뀐 2월 어느 날 큰형이 퇴근길에 고려대학교 입학원서를 가져왔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내가 의대를 포기한 게 서운했던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꺼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는데 히포클라테스 선서 때문에 힘들다. 친구도 친척도 아파야 찾아온다. 매일 아픈 사람만 보고 사니 인생이 글루미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을 안 가고 못 가고 그랬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필기과목 4세 420점, 체능이 60점 해서 총점이 480점이었다. 기본 점수 24점이 주어지는 체능에서 모두 47점 이상을 받았는데 나는 겨우 27점을 얻었다. 그리고 80명을 뽑는 상과에서 81등을 했다. 나는 1년 전 낙제할 만큼 공부를 못했다는 생각은 새까맣게 잊고 체능에서 대량 실점한 것만 억울하게 여겼다. 올챙이적 생각을 못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머리 나쁜 장관이 체육시설 보급을 해서 국민 건강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대신 죄 없는 대학 입학시험을 건드려 체능 비중을 확 올리는 바람에 나같이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날벼락을 맞았다. 나는 100m 뛰기에 엎드려 팔굽혀펴기, 턱걸이, 멀리뛰기, 높이뛰기 등에서 모두 기본 점수만 얻고 다만 공던지기에서만 3점을 더 얻었다. 그때 이제 영어, 국어가 110점, 수학, 고고 선택 과목이 저는 역사를 선택해서 100점에서 420점. 그다음에 이제 체능이 60점인데 60점 중에서 24점이 기본 점수입니다. 근데 남들은 전부 최소한도 47, 8점을 얻었는데 저는 27점을 얻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턱걸이나 뭐 이런 걸 잘 못하긴 합니다만 사지가 멀쩡한데 하여튼 참 불가사의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무려 총점에서 24, 5점을 이제 적게 받아서 80명 뽑는데 81등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형은 후기 대학 원서를 들고 왔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에이 한 해 쉬어라 하며 그 원서를 버렸다. 한순간에 재수생이 된 나는 사람 팔자는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다음 해인 1964년에는 재능 기본 점수가 40점이 되었다. 여전히 턱걸이나 팔굽혀펴기를 한 번도 못하는 나도 54점을 얻었다. 또 떨어질 일이 없었다. 나처럼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던지 정부가 쓸데없는 고집을 안 피우고 발빠르게 개정안을 내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군인들이 옷 벗고 집권했어도 의욕도 엿보였고 머리도 잘 들어갔다. 체력검정에서 최하위 그룹이었어도 나는 정해진 군대 복무기간 36개월에 더해 1968년에 121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으로 늘어난 추가 복무기간 5개월을 합해 41개월을 거뜬하게 넘겼다. 병가 한 번도 없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재능 점수가 60인데 기본 점수가 그냥 40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탈 없이 이제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하면서부터 병원 청소에터 외상 수금, 재래식 화장실 수고, 온갖 집안 잔심부름이 자연스레 내 몫이 되었다. 재수할 때는 뭐 제가 아주 그냥 온 집안의 그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말이 재래식 화장실 수거이지 인부들이 걸음마차를 끌고 와서 똥 푸는 것을 지키며 통을 겨우 반 넘게 채우고는 한 지게요, 두 지게요 하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 한 지게에 얼마씩 요금을 주니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칫 10지게가 13, 14으로 돈 갚하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런데 잘못 똥 푸는 사람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흘리고 휙하고 가버리기가 일쑤여서 더운 여름에는 찬물도 마시라고 떠다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리차라도 주며 환심을 사야 했다. 커피는 다방이 아니면 구경을 못할 시절이었다. 똥 푸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뭐 10지게 푸고도 열어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12세 지기 지고 가면서 이제 뭐 15개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면 뭐 다시 씌워보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지게인지 이렇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너무 심하게 감시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똥을 막 흘려요. 여기저기 막 흘리고 그냥 그러고 휙 가버리니까 이제 차도 타다 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재수 1년을 제가 보냈죠. 수거한 대변은 서울 근교의 밭에 비료로 쓰거나 미처 처분하지 못하면 한밤중 몰래 중랑천 같은 큰 개천에 쏟아버렸다. 한여름 장마와 서너 차례 반도를 쓸고 지나가는 태풍은 더러워진 하천을 정화하는 기능도 했다. 그러니 평소에 중랑천 변을 건넌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교외에는 변 냄새가 진동해서 피크닉하기도 마땅한 곳이 많지 않았다. 그 덕에 온 천지에 모기가 들끓었고 사람들은 채소에서 옮기는 기생충으로 매년 구충제를 따로 사 먹어야 했다. 하수나 오니 또는 대변을 모아 정화 처리하는 오늘날 대도시의 고급 인프라 건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대충 해결된 1980년 이후에야 시작되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똥을 벗어 이렇게 가면은 정화 시설이 이제 없으니까 팝니다. 그걸 농촌에. 그러면 이제 농촌 사람들은 그걸 사서 밭에다 이렇게 채소밭에 뿌리죠.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그냥 똥 냄새 때문에 뭐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밭 사이를. 그리고 이제 귀찮으면은 그냥 중랑천 같은 데에 쏟아버립니다. 이 집에서 걷어들인 그 대변을. 그래서 중랑천 변에는 그냥 냄새가 진동하고 오늘날 뭐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주 그 날렵하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똥 냄새가 나는 그런 데죠.
지나고 보면 재수 생활이 나에게 집안일을 거들며 변변치는 않았지만 살가운 자식 노릇도 하게 해주었다. 무뚝뚝한 아버지 어머니를 웃기기도 많이 했다. 아양도 많이 떨었다. 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가끔 너는 고아원 원장이나 하면 딱 좋겠다 했다. 재수하는 동안에 나는 결핵에 걸렸다. 미열이 이제 36도, 8부, 9부, 37도 이런 아주 가벼운 열이 미열이 한 달여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더니 보건소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나는 세계 보건기구가 무료로 원조하는 복합 결핵약 아이나, 그때 그 INAH 아이나라고 그랬습니다. 최신 결핵약인데 그 당시에 그 아이나를 6개월 넘도록 복용했다. 고맙게도 나는 유엔으로부터 직접 혜택을 본 사람 가운데 하나다. 내 왼쪽 폐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제가 이제 20살 때 걸렸는데 아직도 그 폐기력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재수 중이던 8월에 우리 집 장손자 의종이가 태어났다. 산파가 아기를 받는 동안 아버지는 밖에서 대기했다. 어머니는 밀동자처럼 예쁘고 곱게 생긴 손자를 업고 온 동네를 날아다녔다. 심지어 형수가 시간 맞추고 아기 전 물리는 것도 어머니는 잊었다. 곧 이어 큰형은 집도 새로 장만했다. 6.25 이후 꼭 10년 만에 새 집을 면했다. 58 아버지는 이미 직업으로서 돈 버는 전성기를 넘은 나이였다. 그때 의사가 58이면 이미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그럴 때는 지났을 때입니다. 다행히 이제 제 큰형이 이렇게 직장도 있고 그래서 이제 10년 만에 6.25가 나고 10년 만에 이제 지 집을 이제 장만을 했죠. 철없이 까불며 어머니를 곧잘 웃기기도 하던 내가 꼭 한 번 점심상을 걷어찬 것도 이때다. 망연자실한 어머니 표정을 지금도 못 잊는다. 이 까불이 재롱 떨던 아들이 어느새 머리가 컸다고 감히 엄마 앞에서 상을 걷어차다니. 제가 재수할 때 딱 한 번 지 어머니가 속이 상해 있으셨나 봐요. 저한테 이제 밥상을 차려주고 그런데 그 앞에서 뭔가 해서 제가 상을 이렇게 걷어차고 한번 일어선 적이 꼭 한 번 있습니다. 재수를 시작할 때에는 매서운 각오를 세웠지만 나는 항상 작심삼일로 끝났다. 기초 체력을 올린답시고 샌드백을 치기도 했고 마당에 있는 철봉에도 매달려 보았지만 나에게 운동은 애초부터 적성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새벽같이 배달되는 신문 2개를 1착으로 접어들고 용지에서 풍기는 석유 냄새를 맡는 것으로 시작해서 사설과 광고까지 훑어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거의 중독 수준까지 갔던 이 석유 냄새를 맡는 재미는 아쉽게도 30여 년 후 모든 신문이 기름을 친환경적인 인쇄유로 바꾸고부터 사라졌다. 자칫 까맣게 소매를 더럽히던 일이 없어진 것 하나는 좋았다. 그때는 신문이 오면은 신문에서 석유 냄새가 났습니다. 그 석유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그냥 저는 제호에서부터 맨 그때는 한 4장이니까 8면쯤 됐을 겁니다. 광고까지 그냥 읽는 버릇이 그때 생겼습니다. 사설까지.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게 된 건지도 이제 모르겠네요. 2년 넘도록 소식이 없던 내 작은 누나가 멀리 강원도 횡성에서 큰 누나에게 소식을 전해왔다. 어머니는 작은 누나 말이 나오기 무섭게 한달음에 원주로 갔다. 그리고 보름을 머물렀다 왔다. 그리고 흡족해 했다. 재수생이라 급할 게 없는 나도 뒤를 이어 누나를 만나러 갔다. 강원도 병원도 환자가 뜸해서 내가 거둘 일이 청소 빼고는 별로 없었다. 누나 집은 원주와 횡성 사이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에 있었다. 이미 조카 미자와 신자가 있었지만 누나 모습은 여전했다. 덤덤하고 눈도 큰 순둥이 미자는 얼굴도 알맞게 타고 건강했으며
이와는 반대로 새침하고 눈도 야무지게 생긴 갓 태어난 신자는 잘 울어댔다. 피는 못 속이는지 미자는 엄마 치마 속으로 숨지도 않고 외삼촌인 나를 잘 따랐다. 꼼꼼하고 성실해 보이는 내 자영은 미군의 해외기지 용역회사인 미국 회사에서 메케닉으로 일하고 있었다. 누나는 애 둘을 키우랴 수원 시댁도 보살피랴 정신이 없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며칠을 살피며 친정 동생으로서 나는 나름 안심을 했다. 지 누나가 이제 그로부터 한 3, 4년 전에 가출을 해서 소식이 없었는데 이미 이제 그 제 자형을 만나서 애를 낳고 둘을 낳고 강원도 원성군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원성군 소초면 장양리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그때 봤죠. 그리고 이 누나가 이게 뭐 결혼식도 안 올리고 애 낳고 사는데 이게 잘 사는 거야 어쩌나 궁금했었죠. 근데 그때 애를 키우고 사는 걸 보고 제가 그 남동생으로서 참 안심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누나와 지내며 나는 재수하는 내 처지를 싹 잊었다. 삼복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개를 매달고 글자 그대로 개 패듯 패는 모습도 보았고 바닥에 퍼져 누워있던 돼지가 멀찍이 지나가는 뱀을 쏜살같이 덮쳐서 우기적 입에 넣는 진기한 광경도 보았다. 듣던 대로 뱀의 천적은 돼지였다. 귀경길에는 역을 빠져나오는 순간 청량리역을 이제 빠져나오는 순간 작은 매부가 미군 부대에서 챙겨다 준 커피 한 통이 불신검문에 걸려서 경찰서까지 백차도 타봤다. 역에서는 나처럼 책가방도 없고 행색이 모호한 사람은 흔히 양키 물건 장사나 숨어다니는 병역 기피자로 의심받아 곧잘 불심검문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전방을 오가는 승객이 많은 청량리역에서 심했다. 제가 이제 그 재수생이니까 뭐 허술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조그만 가방을 들고 덜렁덜렁 오니까 형사 하나가 너 이리 와봐.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커피가 있으니까 이놈 양키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청량리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나는 큰형 주선으로 경찰서 출입기자가 와서 꺼내줄 때까지 유치장에 2시간가량 머물렀는데 한 번쯤 경험하는 것은 좋으나 온갖 밑바닥 군상이 득식을 대는 유치장은 자주 올 곳이 아니었다. 쇠창살 안에는 30-40명이 맨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대낮인데도 땀냄새와 술냄새 그리고 문도 없는 변소에서 나는 냄새가 겹쳐 퀴퀴한 짙은 공기가 복도까지 덮었다. 유치장에서 나올 때는 나를 여기서부터 호송했던 형사가 와서 서류에 날인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까운 커피를 찾는 데에 저 새끼가 간덩이가 하며 시건댔다. 제가 이제 나오면서 야 인마 너 여기 출입기자 경찰서 출입기자가 백을 써서 나가니까 나가 그러고 이제 자기가 체포했으니까 그 석방 서류에 쌓였는데 커피가 생각나서 그 아까 뺏어간 커피통 찾으니까 이놈이 그 형사가 저 새끼가 간덩이가 이러고 이제 눈을 부라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작은 누나는 늦기는 했지만 그 애가 가기 전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누나 내외는 이듬해 서울로 옮겨 이문동에 철물점도 차리고 집 짓는 하청도 맡아 건축 일을 하는 등 서서히 서울 살림 토대를 쌓아갔다. 셋째와 넷째 사내아이 종백이와 종필이도 태어났다. 둘 다 순하고 순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수원에서 아버님 병환 중에 어머니가 병원을 닫고 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에 가까이 살던 내 외사촌 누나가 작은 누나에게 내 자형될 사람을 소개했고 이 남자의 솔깃한 작은 누나가 말 그대로 정말 독신인지 아닌지 염탐을 하러 오지라면 오지인 원주 산골까지 갔다가 주저앉아 덜컥 살림을 차린 것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24 다 큰 처녀가 이런 모험을 하다니 누나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탁 트인 동해와 험한 설악 정기를 받고 태어나 그랬는지는 몰라도 통도 컸고 주문 엉뚱한 면도 있었다. 제 주인이가 주문진에서 병원을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엉뚱한 면이 많아요. 아버지는 당신 병원의 한 원인이기도 했을 작은 누나의 가출이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 돌아온 것을 눈으로 확인하려는 듯 이문동 작은 딸 집을 불쑥 찾기도 하였다. 어머니를 도와 살림을 하느라고 제대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작은 딸을 눈빛으로 위로하고 늦게라도 그윽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하려고 했다. 근데 지 아버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병옥 박사도 돌아가고 신익희 박사도 돌아가고 뭐 그런 쇼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닫고 이렇게 오서 정신병을 한 두세 달 아들 그 바로 직전에 제 작은 누이가 이제 가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으로 궁금했겠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낳고 살림을 하니까 거기 가서 참 그 말 없이 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잖아요. 이제 중고등학교도 뭐 그걸 이렇게 위로를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